4월째 전북을 순회하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검찰 국가가 돼선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윤 후보는 선대위 합류를 결정한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나 공약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감기 바이러스에서 일부 유전자를 가져온 혼종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전파력을 높이는 쪽으로 진화됐다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내일부터 달라지는 방역 지침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여운급 공수처 차장이 손준성 검사의 영장심사에서 대장동 사건은 한낱 경제범죄라면서 고발 사주 의혹은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하다가 판사에게 제지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보다 더 낮춰 잡으면서 내년에도 대출 절벽이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대선이 이제 9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야당이 내분을 봉합하고 내일 선대위를 출범하면서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대선 본선 경쟁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여야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팽팽한 양강 구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3지대의 심상정, 안철수 등 후보들의 움직임도 대선판이 요동칠 큰 변수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한층 더 활발해진 각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은 어땠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북을 3일째 방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검찰 국가가 되어선 절대 안 된다고 했고 보복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박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경건하게 예배를 봅니다. 75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북 정읍의 성광교회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도 수차례 찾았던 곳입니다. 부인과 함께 시민들의 사진 촬영 요구에 활짝 웃으며 응했습니다. 정읍 샘골 시장에선 물건값을 흥정하며 서민적 면모를 내보였습니다. 2,000원 할인. 네, 할인. 시장에서 즉석 연설에 나선 이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 국가가 될 것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지금 다시 온갖 전직 검사들로 만들어진 세력이 내년 선거에서 이겨서 검찰 국가를 만들겠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대해선 누군가의 사적 복수, 심판, 사적 이익을 위해 정치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국가 권력을 오로지 국가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후보는 공정성 논란을 일으켜온 사시 폐지에 대해 일부 부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법시험도 일부 좀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뭐 로스쿨은 그냥 두고 좀 일부만 사법. TV조선 박지호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자신을 비천한 집안 출신이라고 말한 걸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조카 살인 변호와 형수 욕설 등 가족과 관련한 여러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됐는데 야당에선 가난해도 올곧게 산 수많은 국민을 모욕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서민 애환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담답다고 되받았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가난한 집안 출신을 강조하며 형수 욕설 논란 등의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집안이라서 주변에 뒤지면은 더러운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진흙 속에서도 꽃은 피지 않습니까? 이 후보는 청소 노동자로 일하다 사망한 여동생과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한쪽 다리가 절단된 맏형도 언급했는데 맏형은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저씨 들어주고. 가난한 집안 형편이 셋째 형과의 불화 등으로 이어졌다는 호소였지만 비천한 집안 발언은 여야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야당은 가난하다고 형수에게 욕설하고 살인자를 변호하냐며 가난을 모욕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청소부와 요구르트 배달 등 특정 직업을 비천하다고 한 이 후보의 인식 자체가 천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땀 흘리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을 비하한 발언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서민 애환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노동자 책임만 따지는 반노동 후보의 선대위라서 서민의 애환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고민정 의원은 진흙탕에서 뒹굴며 산 이 후보에게 마음을 열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내일 선대위 출범을 앞두고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합류 결정 뒤 처음으로 만나 선대위의 지향점을 놓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봉합하고 김 전 위원장을 합류시키며 첫 리더십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후보는 오늘 당사에 나와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으로 미뤄야 했던 선대위 관련 보고를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글쎄 뭐 좀 준비할 게 있다고, 뭐 상의할 것도 있다고 오늘 좀 나와달라고 해서. 윤 후보는 앞서 SNS에 선대위 구성을 놓고 당대표 잠적 사태로까지 번졌던 갈등 봉합 과정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바른 길을 위해 기다리는 것이 저의 리더십이라고 했습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김병준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단합된 힘을 보여드리겠다며 김종인, 김병준 두 사람을 모두 품고 가겠다는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겨울에 찬 바닥에서 일 안 할 수, 뭐 좀 편하게 하실 수 있게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윤 후보는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한 뒤 처음으로 당사를 찾은 김종인 전 위원장과도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눴습니다. 뭐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들은 것 같고 구체적인 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김 전 위원장은 대선 후보가 가져야 할 관심사와 공약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향후 선대위 활동을 지켜봐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여기 지금 선대위에 처음 온 사람인데 이제 앞으로 이 선대위가 어떻게 굴러가는 것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도 진통 끝에 출범하는 선대위를 놓고 매머드에서 불필요한 악취나 파리떼가 사라진 면도한 코끼리 선대위로 업그레이드 됐다며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을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내일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원톱 체제의 윤석열 선대위가 출범하면 후보 선출 뒤 한 달 만에 선거 조직이 본 궤도에 오르는 건데 출범식을 하루 앞둔 오늘 공동선대위원장 등 추가 인선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공동선대위원장의 의사이자 TV 예능 프로그램 출연으로 유명한 함익병 씨를 인선했다가 과거 함 씨가 여성을 폄하하는 발언을 한 게 논란이 되자 3시간 만에 보류했습니다. 박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 출범식을 앞두고 오늘 발표된 선대위 인선은 총 11명입니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민주당 출신인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과 현직 의사인 함익병 원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 후보 측은 중도 확장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지만 비정치인이시고요. 서민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대변을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곧바로 검증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함 원장이 과거 인터뷰에서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니 4분의 3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발표 3시간여 만에 인선을 보류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로 SNS에서 큰 인기를 끈 37살 사업가 노재승 씨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나들이 하고 가장 사랑하는 여가 공간인 한강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선대위 실무를 책임지는 총괄 상황본부장 자리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추천한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맡기로 했고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등도 추가 합류하면 김종인 원톱 체제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선대위 주도권을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뺏겼다며 윤석열 후보는 조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창고 땜빵 선대위 출범을 앞둔 윤석열 후보는 오히려 리더십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내일 만나 제3지대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마음을 주지 않는 부동층을 규합하겠다는 뜻이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심상정, 안철수 두 후보 간 지지 기반과 이념적 차이가 워낙 커서
단일화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어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농성장을 찾아 대선에서 꼭 승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자신 그대로 존중받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그런 시민이 선진국인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심 후보는 오늘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도덕성, 사법적 문제 등을 거론하며 미국이나 선진국 같으면 다 사퇴해야 될 뿐이라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후보 직속 기구인 청년 내각을 출범시켰습니다. 청년들 문제는 사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과 저는 동일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후보는 홍준표 의원의 청년 플랫폼 청년의 꿈에 사흘 만에 두 번째 글을 올렸습니다. 안 후보는 사흘 전 한 수 배우고 싶다고 한 데 이어 오늘은 준표 형처럼 청년층의 좋은 친구가 되겠다고 썼습니다.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내일 만나 제3지대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지난달 심 후보의 연대 제안 후 안 후보가 못 만날 이유가 없다며 화답한 지 열흘 만입니다. 하지만 지지 기반과 이념적 성향 차이 때문에 양측 모두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는 아직 선을 긋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부총리는 오늘 안양에서 열린 새로운 물결 경기도당 창당대회에 참석해 정치의 판을 바꾸고 세력을 교체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가 오늘 3명 추가돼 모두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역학적 관련자, 즉 오미크론 감염 의심자도 늘어나면서 확진자가 나온 교회와 인근 동네는 적막감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 3명도 오미크론 의심 검사를 받고 있어 인천뿐 아니라 서울도 변이에 대한 방역이 뚫린 건 아닌지 당국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인천의 교회. 임시 폐쇄를 알리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저 교회 뭐 무서워서 겁나서 못 가요. 그래갖고 아주 애들도 나가지 말라고. 오미크론 비상이 걸린 이후 인적이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중심으로 한 오미크론 확산이 커지는 분위기 속에 교회 측은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는 3명이 추가돼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된 확진자는 30대 여성 1명과 50대 남녀 2명입니다. 목사 부부의 30대 지인과 관련해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3명은 모두 백신 미접종자거나 불안전 접종자였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도 이번 기회에 쪽 예방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미크론 감염이 의심되는 역학적 관련자도 14명으로 더 늘어나고 있는데 서울 지역 대학생 3명도 의심 증세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오미크론은 이미 모든 대륙,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파력이 크다는 이야기인데 이 남다른 전파력이 감기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기처럼 잘 전염되지만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는 특성은 잃었을 수 있다는 건데요. 물론 아직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유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신 접종센터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영국에서만 오미크론 확진자가 160명으로 늘어나자 부스터샷이든 1차든 2차든 접종받으려는 이들이 몰린 겁니다. Since Omicron was announced, I think we've had something like a 58% increase in booster shots just in the last week. 유럽 17개 나라에 번진 오미크론은 칠레 등 중남미까지 확산됐습니다. 미국에서도 첫 감염이 보고된 지 나흘 만에 12개 주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인 남아공에서는 하루 16,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We do see increasing trends in Omicron in South Africa. So there is a suggestion that there is increased transmissibility. 이 같은 확산세는 오미크론이 감기 바이러스의 유전적인 특징도 갖고 있기 때문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연구팀은 오미크론의 염기 서열을 분석했더니 감기 바이러스에서 발견되는 유전자 코드도 갖고 있었다며 사람 몸에 더 잘 적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은 심각해지지만 유럽 곳곳에선 접종을 의무화하고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데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오미크론 비상에다 코로나 확산세도 꺾일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토요일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서울과 인천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91%를 넘었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서울역 앞 임시선별진료소. 주말 오후에도 검사를 받으러 온 시민들로 긴 줄이 섰습니다. 너무 무섭죠. 5,000명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안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자꾸 뭐가 생기고 백신 맞았는데도 계속 확진자도 나오고 하는 게 무서워요. 오늘 신규 확진자는 5,128명이 나와 토요일 기준 역대 최다. 위중증 환자도 닷새째 700명대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과 인천 지역의 코로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91%를 넘어섰습니다. 전국 평균 병상 10개 중 2개가 남은 상황입니다. 사망자는 43명 발생해 하루 최다 사망자 70명을 기록한 전날보다 27명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동안 사망자 수는 113명에 달해 비상입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특별 방역을 실시합니다. 다시 방역 조치를 강화하게 되어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의료 대응 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이를 통해 연말 확산세를 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읍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내일부터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이 수도권은 10명에서 6명, 비수도권은 12명에서 8명으로 축소됩니다. 또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16곳으로 늘어납니다. 자, 우리의 일상이 이제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논란이 예상되는지 사회정책부 박상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내일부터 식당이나 카페를 갈 때 어떤 제한이 생깁니까? 네, 원칙적으로는 방역 패스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 방역 패스는 백신 접종 완료자나 완치자 등에게 발급이 되고 있죠. 방역 패스가 없는 미접종자 등이 식당, 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네, 이른바 혼밥을 할 때인데요. 즉 백신 미접종자도 혼자라면 식당이나 카페에서 식사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이 방역 패스 수칙을 어기면 처벌도 있습니까? 네, 과태료 10만 원을 물어야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의 특별 방역 대책은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실시되는데요. 예. 계도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일주일은 한시적으로 위반 시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방역 강화가 전체적인 방향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식사를 하려면 이렇게 꼭 방역 패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현제 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은 방역 패스가 없어도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방역 패스가 없는 미접종자도 하객이나 조문객으로 가서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반면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푸드코트에서는 방역 패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의 식사란 점에서 큰 차이는 없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이 장소의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떡하죠? 네, 1차 접종 후 백신 부작용이 심해 어쩔 수 없이 2차 접종을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 그리고 기저질환 등의 어떤 구체적인 이유로 인해서 접종을 못 마친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방역 패스가 없다 보니 앞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굉장히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초래됩니다. 그래도 방역 패스가 확대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접종하지 못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접종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방역당국이 방역 패스를 확대하는 목표가 바로 접종률 높이기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추가 접종, 그리고 예. 청소년층은 기본 접종을 서둘러 마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아, 청소년도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접종하는 걸 좀 꺼려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아무래도 백신 부작용 때문인데요. 예. 12에서 18세 청소년의 경우 내년 2월부터 방역 패스가 있어야 학원이나 독서실, PC방 등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접종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엇갈리는 편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청소년 백신 접종도 유행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접종을 얻게 되는 이익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반면 청소년의 경우 접종에 따른 직접적인 이득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청소년이 접종을 함으로 인해서 사회에 본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전파돼 나가는 것을 막는 그런 타인에 대한 이득이 생깁니다.
네, 시행되는 내년 2월까지 여러 대화를 통해서 좀 접점을 찾아야 할 것 같네요.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손준성 검사의 두 번째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공수처가 최대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TV조선 취재 결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영장심사에서 대장동 사건은 한낱 경제범죄고 고발 사주 의혹은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하다가 판사에게 제지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영장에는 손 검사를 고발 사주의 최윗선이라고 적시했는데 정작 영장심사에서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준성 검사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에는 공수처 2인자인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여 차장은 고발 사주 사건이 대장동 수사보다 훨씬 중요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은 한낱 경제범죄라는 취지의 주장도 두 차례 이상 했는데 영장 전담 판사는 그 말씀은 그만하라면서 여 차장의 발언을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윤석열 검찰이라고 표현하면서 고발 사주 의혹의 최윗선은 윤석열 검찰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손 검사의 영장 범죄 사실은 고발 사주의 최윗선을 손 검사라고 명시하고서 영장 심사에서는 다른 주장을 펼친 셈입니다. 공수처는 또 수사 방해라는 프레젠테이션 화면까지 준비해 손 검사의 인권위 진정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앞서 손 검사 측은 여 차장이 여당 의원과 전화 통화 등으로 유착됐다면서 여 차장의 수사 배제를 요청했었습니다. 여 차장은 영장 심사 당시 발언과 관련한 TV조선 질문에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43년 동안 같이 살았던 전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성이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제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법원은 전 아내와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9년 70대 초반이었던 사업가 최모 씨는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려워지자 부도가 걱정돼 아내 A 씨와 이혼했습니다. 결국 3년 뒤 회사는 부도가 났고 최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최 씨는 2019년 전 아내 A 씨를 상대로 명의 신탁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초에 2억 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조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처 A 씨는 과거 2억 원을 최 씨에게 빌려줘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전 남편 최 씨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최 씨는 올해 5월 전처 A 씨가 사는 서울의 한 아파트로 찾아가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일 전처 A 씨는 43년 동안 자녀 9명을 같이 키우던 최 씨에게 공격받아 참혹한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다며 전 남편 최 씨에게 징역 1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법원은 최 씨의 범행으로 자녀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자녀들도 최 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군부대에서 코로나로 격리된 병사에 대한 급식이 부실하다는 폭로가 또 나왔습니다. 한 육군 장병이 맨밥과 김치, 김만 배식받은 식판을 SNS에 공개한 겁니다. 군은 재발 방지를 위해 애쓰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사진을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육군 5군단 5공병여단 소속 격리 장병이 받은 저녁 식판입니다. 맨밥과 김 한 봉지, 김치가 담겨 있고 국한과 반찬 칸은 비었습니다.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라는 SNS에 이 사진을 제보한 장병은 국은 없었고 닭고기는 있었는데 양이 부족해서 다수 인원들이 먹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5공병여단은 이에 대해 국은 당시 메뉴에 편성되지 않았고 통합격리실은 자율배식이라 선호 메뉴인 닭간장 5분 구이가 조기 소진됐다고 밝혔습니다. SNS에는 같은 부대 장병이 지난달 초에도 격리 장병들에게 밥과 동그랑땡, 김만 배식됐다는 추가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격리 장병들의 부실 급식이 문제가 돼 국방부 장관이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급식 부실, 열악한 시설 제공, 입영장정 기본권 보장 미흡 등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군은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장병들은 말로만 재발 방지를 외치는 것 같다며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지난달 양평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경이 현장에서 벗어나 있어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경찰 내부 게시판에 한 경찰 간부가 범인 검거에 지장이 될까 봐 사건 현장에서 여경을 배제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 내부가 여경 역할론을 두고 시끄럽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양손에 흉기를 든 40대 남성이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대치 상황이 30분 가까이 이어집니다. 흉기를 든 남성이 주택가로 달려가자 경찰은 실탄 4발을 발사해 범인을 체포합니다. 그런데 한 경찰 간부가 사건 현장에 여경을 배제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경찰 내부망이 시끄러워졌습니다. 글을 쓴 경찰 간부는 여경이 범인 검거에 지장이 될까 봐 여경을 검거 현장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당시 사건 현장에 여경은 현장 통제 등을 수행하며 범인 검거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여직원은 차량 통제라든가 시민들 접근 좀 제한할 수 있도록 그걸 하라.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하지만 이 게시글을 놓고 경찰 내부망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여경을 배제하면 여경은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라고 느낄 수 있다거나 남경은 목숨이 2개냐며 남경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관 성별에 따른 역할 구분보다 일선 경찰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기본적인 체력과 능력을 더 100번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더 많이 시키자. 현장에서 맞는 내용의 훈련을 최첨단 현대식 방식으로 또 범인 검거 현장에서 경찰 자신의 신체와 생명 보호를 위한 물리적 대응 방법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인천 흉기 난동 현장 등에서 경찰의 부실 대응이 논란을 빚자 경찰이 자구책을 마련했습니다. 체포와 제압 같은 실전 훈련을 강화하고 전기 충격기를 개발하는 등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는데 이제는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오늘의 포커스를 차순우 기자가 경찰의 현장 대응 역량에 맞췄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실탄 사격 훈련을 하는 경찰관들. 손에 든 권총이 격발 신호와 함께 불을 뿜습니다. 지난달 인천 흉기 난동 사건으로 경찰 현장 대응 능력이 논란이 되자 경찰 당국이 신임 순경을 상대로 실전 대응 훈련을 실시한 겁니다. 흉기를 든 범죄자 제압 검거 훈련도 이뤄졌는데 손에 쥔 건 실전 3단봉이 아닌 스펀지 막대였고 훈련도 보여주기식이란 논란만 불거졌습니다. 형식적인 거죠. 실제 인전 이 학생들 또 경찰학교에서 훈련을 받게 되면 강력하게 실제 훈련이 이루어지가 않거든요. 고강도 훈련이 유명한 미국 LA 경찰은 신임 경찰관 훈련에서 범인 검거용 전기 충격기를 직접 쏘고 맞아도 보는데 강도 높은 체력 훈련부터 총기 사용, 격투술까지 성별 구분 없이 실전처럼 이뤄집니다. 훈련 시간도 LA 경찰국의 경우 실무 교육과 체력 훈련 시간은 255시간으로 우리 경찰 실전 체포나 총기 수업 56시간보다 4배 이상 많습니다. 틀에 박혔던 교과서적인 언제나 교과서적. 경찰청장은 최근 전국 지휘관 회의를 열어 체질 개선을 약속하고 일선 경찰엔 과감한 물리력 사용을 주문했습니다. 신입교육 단계에서부터 실전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흉기 소지 피의자를 과감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실제로 최근엔 김해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을
실탄을 쏴 제압하는 등 일부 변화된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전기 충격기를 개발하고 경찰 직무 수행 중 피해 발생 시 형사 책임 면책까지 논의되는 상황. 경찰이 이번엔 제대로 환골탈퇴할 수 있길 국민은 기대합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순식간에 20%가 떨어지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른 코인들도 동반 하락했다가 일부 반등세를 타긴 했습니다만 투자 전문가의 부정적 발언에 흔들리고 오미크론 출현에 추락하는 등 가상화폐의 취약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대표적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어제 오후 3시쯤 순식간에 20% 넘게 떨어지며 9월 이후 최저치인 42,000달러 선에서 거래된 후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국내 비트코인 가격도 7천만 원대에서 5,600만 원까지 추락한 뒤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비슷한 시각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도 한때 15% 넘게 급락했다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전체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순식간에 5분의 1이 사라지며 2조 2천억 달러 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졌다는 분석입니다. 또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가속화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고 시중 유동성이 축소될 거란 우려도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투자 전문가인 찰리 먼거 버크셔 해더웨이 부회장이 한 금융 컨퍼런스에서 자본시장 버블이 IT 버블보다 심각하다며 가상화폐는 존재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경고한 것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또다시 굉장히 크게 불안감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많아진 것이 이번 가격 급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는 급락세를 보인 비트코인 150개를 약 86억 원에 저가 매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정부가 최근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은행 돈 빌리기가 무척 힘들어졌죠. 내년에도 대출문은 좁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내년 가계대출을 좀 더 옥죄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물론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정부가 밝힌 내년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는 4에서 5%대. 규제가 어느 해보다 강했던 올해의 5에서 6% 목표보다도 낮춘 겁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단기적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4에서 5%대 관리 목표를 제시를 했었고요. 현재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은 4에서 7%대. 전세자금 대출은 총량 관리에서 제외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르면 3.8에서 6.9% 수준입니다. 내년에도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따라서 가계대출을 잘 관리할 예정입니다. 은행들은 당장 내년부터 4.5%대로 대출 고비를 더 조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실수요자들은 애가 탑니다. 지금보다 대출을 더 받기 힘들어진다면 저희는 어떻게 스스로 신혼집을 구해야 될지 미리 올해라도 무리해서 받아놔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가 위험 대출 이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수요자들이 오히려 위험한 금융권에 대출로 이동하면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위험도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고. 또 주택 실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대출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기도 역부족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활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화산재와 용암을 분출하면서 최소 13명이 목숨을 잃었고 다친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 주변 마을들은 모든 게 화산재에 덮여 주민들이 다시 이곳에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병수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화산재 구름 12km 높이까지 치솟더니 마을을 덮칩니다. 주민들은 일단 내달립니다. 어쩔 수 없는 자연의 힘, 신을 찾습니다. 자바섬에서 가장 높은 스메루 활화산이 폭발했습니다. 11개 마을을 덮쳤습니다.
집도 차도 오토바이도 농작물도 화산재에 파묻혔습니다. 대낮인데도 천지가 어둠에 빠졌습니다. 비까지 내린 통에 화산재가 엉킨 잿빛 강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립니다. 분화는 이틀간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려고 했지만 화산재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가축은 대부분 질식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13명, 7명이 실종됐고 임신부 등 9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방재청은 구조 작업에 나서 902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스메루 화산은 지난 겨울 2차례 분화했지만 당시엔 별다른 피해가 없었습니다. 방재청은 추가 폭발을 우려하며 분화구에서 5km 이내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17,000여 개의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어 화산과 지진이 잦습니다. 128개의 활화산이 있습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김종인 등판의 불안한 시선입니다.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진통 끝에 국민의힘에 합류를 했고요. 네. 그런데 참 이를 보는 민주당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 엊그제 김 전 위원장 합류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분주하게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이었습니다. 네.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이 바로 다음 날 아침이죠. 윤 후보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김종인을 다시 데려올 줄 알았다면서 예고된 수순일 뿐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박찬대 수석대변인도 구태 3김 선대위다 이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지난 한 달 동안 김 전 위원장을 영입하려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분위기를 띄우는 듯한 말들이 민주당 곳곳에서 나왔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당 내부가 정리된 걸 봐야죠. 정치는 생물이니까 지금 현재 어떨지는 글쎄요. 예, 그런데 제가 복수의 관계자에게 확인한 바로는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로 경선 이후 결정된 직후죠. 지난 10월에 김 전 위원장을 직접 만났다고 합니다. 자문을 구하는 것과 함께 선대위원장인 송 대표가 투톱 체제로 김 전 위원장 영입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정권 교체를 주장해온 김 전 위원장의 확고한 의지 때문에 민주당 합류가 어려웠고 또 설령 들어왔더라도 전권을 주려는 김 전 위원장과 후보 체제로 선대위를 꾸리려는 민주당의 입장과는 맞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네, 내일 국민의힘 선대위가 공식 출범을 하죠. 그 다음부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서민 혹은 중도층을 향한 구애를 하기 시작하면 민주당으로서는 참 신경이 쓰이겠어요. 네, 그렇죠. 이 민주당도 이런 시너지 효과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민의힘이 지난 한 달 동안 당 내분에 휩싸일 동안 급추격했던 이 후보의 지지율 상승 추세에 불안한 요인이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민주당 내 몇몇 인사들은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실장을 지냈던 김병준 위원장에 대해서 자신의 뜻을 잘 꺾지 않는 성격이라서 김 전 위원장과 분명히 마찰을 빚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다소 섞인 듯한 전망까지도 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물음표 김종인 등판의 불안한 시선의 느낌표는 마이 유니버스로 하겠습니다. 이 BTS의 빌보드 1위 곡 마이 유니버스는 사랑하는 사람이 내 우주의 전부다 이런 뜻인데요. 네.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상대방의 경선 후유증으로 어부지리를 얻은 측면이 적지 않은데 앞으로는 상대방의 레이더를 맞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민심을 바라보고 정책 경쟁을 펼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문재인 못 넘는 이재명입니다.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권과 거리두기를 한다는 얘기는 뭐 많이 들었습니다만 네. 그런데 나와 있는 넘는다, 이 어떤 의미인가요?
예, 바로 지지도 얘기인데요. 예. 이 지난달 말에 TV조선과 조선일보가 조사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긍정이 41.9%, 부정이 55.2%를 얻었습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사자 대결에서는 29.3%를, 또 윤석열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도 35.7%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완주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이도 보면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도 완전히 흡수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희망하는 국민 가운데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언행 그리고 또 도덕성 문제를 꼽았는데요. 이 대답을 한 주요 연령대가 다름 아닌 40, 50대로 문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이기도 합니다. 중도층에서 문 대통령 부정평가가 긍정보다 2배 가까이 높은 데 반해서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중도층에서 10%포인트 남짓밖에 밀리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하죠. 문제는 중도가 아니라 오히려 당내 지지층 결집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탈문재인 전략은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 긍정평가 41.9%가 4년 전 대선 때 문 대통령 득표율인 41.09%와 거의 똑같습니다. 이 2017년은 다들 아시겠지만 중도표까지 여권 후보에게로 쏠렸던 국정농단 사태였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 후보의 승부수는 현재 정권 교체 민심에 달렸다, 이렇게 봐야 할 수 있다는 거죠. 중도층 과반 이상이 정권 교체를 희망하고 또 범여권인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정권 교체 여론인 정권 유지보다 더 높다는 점도 역시 딜레마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갓 대선 전국에 뛰어들었을 당시와 경선 국면 또 본선 이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조국 사태 등에 대해서 입장이 달랐습니다.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앞으로도 이 문재인 정부 성공, 역사적인 정부가 남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장 큰 실패 영역입니다. 또 수사 과정 발표를 통해서 엄청난 마녀 사냥을 했죠.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좀 있다 이거 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가짜로 해서 기소시켜서 2년씩 3년씩 재판으로 고생시키고. 이 후보 측은 공개적으로는 후보의 유연함이다, 이렇게 부각을 시키지만 사석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이나 최저임금 등 기존 정책을 끝까지 고집해온 문 대통령과는 다른 점이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예, 문재인 못 넘는 이재명의 느낌표는 다시 이재명으로 하겠습니다. 이 국민 여론에 따라 유연함을 보여주는 건 정치인으로서 분명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너무 자주 큰 폭으로 정책이 바뀌게 된다면 국민들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주현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전북 현대가 K리그 최종전에서 제주를 꺾고 우승했습니다. 사상 첫 5년 연속 우승이자 역대 최다 우승으로 2개의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무승부만 기록해도 우승이 가능한 전북. 초반부터 제주를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팽팽했던 균형은 후반에 깨졌습니다. 후반 9분 코너킥 상황에서 상대 골키퍼 이창근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한교원이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제주는 반격에 나섰지만 골문을 여는 데는 실패했고 후반 28분 전북 쿠니모토가 한 박자 빠른 절묘한 스루 패스를 구사합니다. 공은 정확하게 뒷공간을 파고드는 송민규에게 연결됐고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침착하게 골로 연결하며 사실상 우승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전북은 4위 제주를 2대0으로 꺾고 K리그 최초 5연패를 기록했습니다. 2009년 첫 우승을 시작으로 13년 동안 최다인 9번째 우승을 차지하며 축구 명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승리가 없을 때 또 많이 힘들었고 또 팬들의 비난과 또 사랑을 받으면서 또 치유도 하고 또 뭐 어떻게 잘 지냈는데 오늘 많은 팬들 앞에서 전무후무한 5연패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돼서
너무 기쁜 순간입니다. 막판 역전 우승을 노렸던 울산은 서령우의 선제골과 오세훈의 헤딩슛으로 대구에 2대0으로 승리했지만 승점 2점 차이로 통산 10번째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수원FC는 수원 삼성과의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도 2대0으로 승리하며 올 시즌 수원 더비에서 3승 1무로 천적임을 입증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짙은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200m의 앞을 보기 어렵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한동안 잠잠했던 미세먼지 소식도 있는데요. 심한 정도는 아니지만 경기 남부와 충청, 대구 지역에서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점만 제외한다면 오후 동안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또 오랫동안 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 지역은 날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특히 불조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좀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청주가 0도, 대구도 0도에서 출발하겠고요. 일교차는 여전히 크겠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올라서 서울이 11도, 대구 13도, 전주도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다가온 한 주 동안 큰 추위 걱정은 없겠고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영상권을 유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공수처의 주요 수사 대상은 국회의원이나 판검사, 고위경찰 같은 법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법 전문가인 수사 대상자들이 수사상의 조그만 틈이라도 가만히 둘 리 없겠죠. 상대가 만만치 않은데 더 세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는 건 상식일 것입니다. 공수처가 그동안 고발사주 의혹의 손준성 검사에게 청구한 체포영장과 2번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 사건의 주임 검사는 자신들은 아마추어인데 법을 잘 아는 수사 대상자들이 방해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능력 부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일까요? 각종 위법 논란의 과잉 부실 수사, 정치적 편향 논란까지 공수처에 쏟아진 비판들입니다. 공수처 조직 내부 분위기가 어떨지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